네, 안녕하세요. 북김의 주필주입니다. 오늘은 건축사와 PM 혹은 건축사와 시행사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들도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근데 요즘에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사업이 뭐죠? 맞아요. 바로 LH 신축 매입 약정 사업입니다. 3월 달에는 물론 공사비 연동형은 공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감정평가형은 나왔죠. 사실 저희의 세미나라든지 미리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3월에 공사비 연동형이 나오지 않는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제가 어떠한 상품이 가장 주목받을 거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특화형이에요. 특화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 오피스와 주거가 조금 섞이던지, 합정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랑 주거가 섞이고, 그리고 노인복지주택과 주거까지 이제 믹스가 되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화형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가 다른 게 뭐냐면은, 감정평가형은 주변의 시세를 고려해서 매입을 해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특화형, 주변에 사례들이 많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원가법으로 접선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원가법으로 다 풀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LH에서는 다른 지원금 방식 혹은 일정 부분은 공사비 연동형을 다시 또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언론과는 다르게 공사비 연동형도 아예 사라진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저희의 지금 목표 호수가 가장 중요한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평가형 하면 인천, 부천 가능할까요? 사실상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호수에 비해서 모든 지역 본부들이 못 맞춘다 그러면은 감정평가형을 넘어서 공사비 연동형이나 특화형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건축사들과 협업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도 대회비라는 게 있다 보니 A동, B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저희가 사업 개요는 또 어떻게 뽑는지, 높이 제한 때문에 투자자분들이랑 의견을 이제 나눌 때 또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도를 설립을 하는지, 층수의 제한, 그리고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들, 용적률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냐는 거죠. 인센티브랑 도면을 저희가 변경했던 스토리들, 용도 지역의 걸침, 하나의 이제 지역에 3종과 준주거가 섞여 있거나 2종과 준주거가 섞여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건축사분들은 어떤 걸 많이 생각을 하시죠? 설계의 용이성, 그 다음에 건축 인허가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PM과 시행은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죠? 맞아요. 바로 사업성을 극대화시키는 아이디어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저희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익성 검토 포인트까지 하고 나면은 오늘 거의 모든 이야기를 저희가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A동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 약정을 하자, 대지 위치는 동대문구에 있는 곳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동대문구의 A동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랑 준주거 지역이 섞여 있었어요. 건물 유형은 저희는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슈가 뭐였냐? 두 개의 용도 지역에 걸쳐졌네. 그 다음에 높이에 제한이 있네. 층수도 제한이 있었네. 이런 것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가능할까? 이거는 공공주택일 때 되는 건데 330m가 초과했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고? 오피스텔과 준주거는 오피스텔이 되고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해야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했을 때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발생을 하네. 이런 것들이 저희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과 공동사업주분이 이야기하는 건물 높이 최고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누가 맞다. 자기가 아는 건축사분들이 봤을 때는 11층밖에 안 되는데 너네 진짜 이거 13층 될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맞습니다. 저희 당연히 말을 해야겠죠. 저희 쪽이 더 맞아요. 그 이유는 이런 거 사실상 저희가 다 건축사들한테 받은 거예요. 그런 너비랑 그 다음에 중심 길이 것들과
도로폭을 했을 때 그런 상수값들을 산정을 했을 때 19층까지 높이 제한으로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저희도 신뢰를 드려야 되니까 의견서까지 이제 받아서 이렇게 따르면은 최고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조금 달랐냐 라고 하면은, 근데 오히려 19층까지는 안 됐어요. 왜 그러냐? 바로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종 주거지역에서 7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라는 조례가 있었어요. 하지만 21년도에 이제 개정이 조금 조례가 되면서 너네 이종 주거지역에서도 13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바뀌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 제한과 이런 조례들이 변경됐던 것들이 좀 파악이 덜 됐다라고 하면은 건축사마다도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었던 거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개정 조례안까지 찾아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눴죠. 평균 층수가 13층 이하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때 그러면은 13층 좋아, 들어가 보자 라고 끝나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대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종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50으로, 3종은 250에서 300으로 늘려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주거지역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늘어나네 이걸로 많이 접수를 했어요. 심지어 저희가 같이 일하는 건축사분도 이 의견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는 구 인허가였기 때문에 구청이랑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죠. 이거 무리 없습니다 라는 답변도 받았었어요. 하지만 서울시에서 낸 거잖아요. 서울시에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저희가 주택을 30세대 이상 짓게 되면은 사업 승인이라는 걸 받게 돼요. 하지만 29세대나 오피스텔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건축 허가만 받으면은 충분합니다. 인허가가 조금 더 간소화되는 절차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잘 보면은 건축 허가 사항에만 가능했어요. 근데 주거지역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사업 승인 대상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거의 목적 자체가 너네 큰 사업 말고 우리 뭐 빌라 정도나 29세대 이하의 주택 공급하는 거에만 해주려고 했던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도시형 생활주택, 특히나 L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형, 원룸형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29제곱미터 진짜 한 원룸 한 7, 8평 남짓한 것들을 계획을 해서 한 70세대 정도를 공급을 하려고 했었어요. 70에서 80세대 정도. 안 되겠죠. 70에서 80세대 하면은 30세대가 넘어가고 사업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50을 다시 200으로 줄였어요. 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덕분에 LH에 들어가는 거니까 20%의 인센티브는 더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저희는 이 50%가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이디어. 뭐냐? 이것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주택은 29세대까지만 계획을 하고요.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채우시는 거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맞아요. 청년이랑 우리가 아는 25평 5구 타입 신혼을 섞어야 돼요. 근데 LH에서는 요거 두 개 섞는 거에 대해서 불가한 건 아니지만 지양한다.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 둘 다 그냥 해서 신혼부부로 하자. 그렇게
저희가 계획 도면을 새로 잡게 돼요. 근데 새로 잡게 되면은 신혼부부로 갔으니까 또 뭐가 발생을 하죠? 맞아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덜 발생을 하죠. 오피스텔로 이제 저희가 계획을 했으니까. 근데 연면적은 늘어났어요. 맞죠? 이제 용적률 20% 받았으니까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공사비도 조금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더 나아지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공사비 연동형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공사비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상한제 때문에 인정공사비가 더 낮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당 금액은 낮아지는데 우리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도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커지니까 실행공사비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가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사분들이랑 도면을 이제 펼쳐놓고, 이제 저희 기술자분들이랑 같이 또 펼쳐놓고 고민을 한 결과, 그래 우리 이번 A동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형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는 순이익은 더 커지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순이익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주체는 PM이거나 시행사밖에 없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청년형으로 하라 그러면 청년형으로 하시는 거고, 신혼부부라고 하라고 하면은 신혼부부 초점을 맞추겠죠. 여기에서 뭐 어떤 걸 할 때 공사비를 더 아낄 수 있고, 뭐 어떤 걸 할 때 인정공사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LH의 스탠스가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상 건축사분들한테 요구하기에는 조금 힘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벨로퍼를 보고 지휘자다. 저희가 이제 교향곡 같은 거 들으면은 뭐 첼로, 피아노, 제가 잘 몰라서 음악을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지휘하신 분들이 앞에 있죠. 그래서 지휘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용도지에 걸쳤을 때 330제곱미터를 넘어가면은 통합해서 용적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사실상 건축사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종과 준주거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우리 이런 식으로 디귿자로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쪽에 건물 배치를 더 많이 해서 용적률을 찾아 먹을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용 면적은 더 줄어듭니다. 근데 북향으로 저희 사업지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디귿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였더라고요. 저희가 북향을 안 하고 최대한 남향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조금 건축도 후퇴를 했죠. 그러면서 디귿자 모양이 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사비 연동형이 아니라 간평형을 하거나 그냥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룸에서 기계식 환기장치를 도입을 하면서 북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은 대로를 끼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더 북향으로 하면은 밖에서 봤을 때 더 분양 효과가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330제곱미터의 제한은 오케이, 건축사분들이 한 영역이 맞다. 하지만 PM이나 시행사를 줘야 되는 영역은 뭐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건물을 배치를 해서 우리는 전용 면적을 극대화해서 감정평가를 극대화할 거다. 분양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를 할 거다. 공사비 연동형을 위해서 이거를 극대화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냥 건축사분들한테 맡기면은 건축사분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더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주고 또 요청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있던 것들, 그 다음에 용적률 한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되었던 것들, 법제처에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한번 바라보시라 하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에는 그럼 뭐였었냐? 국토계획법 84조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래, 33 분리 적용을 하고, 준주거 지역이 더 넓으니까 건축 제한은 준주거로 해서 오피스텔을 넣읍시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뭐가 있죠? 오피스텔로 바뀌면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맞죠?
도시형, 그러니까 주택만 내면 되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오피스텔로 가면서 얻을 수 있는, 저희만 하더라도 한 2, 3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이제 경제적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사비 연동형과 준공 후 평가 금액으로 할 때 어떤 것들이 우리 사업지에 더 이익을 낼 수 있냐, 그리고 여기에 사실 더불어서 뭐가 있죠? 분양도 있겠죠. 근데 감정평가형이랑 분양을 저희는 뭐 크게 괴리를 두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평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주변의 시세를 고려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PPT로 설명을 해주니까 엄청 그냥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A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한 5번 정도 바꿨어요.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감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공 후에 얼마의 금액이 나올까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설계 개요를 2개를 또 짭니다. 2개를 짜서 평가사분들이랑 회의를 해요. 와, 이게 나을까요? 이게 나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세공감이 또 얼마가 줄어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는 또 어떻게 변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평가 금액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개요가 있어야지 평가사들이랑 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저희가 공사비 연동형과 이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도 도면들이 여러 개 필요하고, 공사비 연동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방법을 한 게 더 맞을까, 또 도면이 다양한 옵션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축사분들이랑 사실 정말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매입약정 공고문에 보면은 이제 0.3대 주차 대수를 할 수 있어서 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지금 공사비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지상 주차장을 많이 필로티 구조로 해서 진행을 하세요. 그 이유가 0.3대 덕분에. 이거 원래 맨 처음에는 지자체랑 잘 협의가 안 됐어요. 왜냐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유권자들, 투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법적인 기준보다는 늘 업해서 하게 되는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주자 라는 식으로 지금은 대부분 다 협의가 조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2개가 필요해요. 청년형이어야 되고 지하철이랑 대학교 500m 이내여야 된다. 그래서 A동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는데 B동 같은 경우에는 500m가 초과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단순히 왜 우린 0.3대 안 맞춰줬어요 보다는 왜 그랬다라는 것들 파악을 하고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B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오는 뭐죠? 감정평가형으로 하기로 했어요. 지금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형.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0제곱미터까지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합니다. 이걸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럼 뭐가 되냐? 아까 원룸, 청년형, 뭐 예를 들어서 한 27제곱미터, 그 다음에 신혼, 저희는 55제곱미터로 했습니다. 한 22, 3평 정도 되겠죠. 이 2가지로 구성을 했을 때 청년형으로 하면 어차피 29세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 250에서 3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사업 승인 대상 안 되잖아.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29세대 신혼부부로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채워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50%더 받읍시다, 이게 나왔고, 청년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000제곱미터를 넘어서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전체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공유면적이나 발코니나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감정평가사들은 일단은 일반적인 저희가 공동주택보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평가 금액을 더 낮게 줘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또 더 낮게 줍니다. 이게 연면적은 더 높아요. 근데 연면적이 높지만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게 감정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사들이랑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A 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년형이 더 높게 나왔고, B 평가사는 신혼부부가 높게 나왔어요. 와, 이거 큰일 났네. 원래 사실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회의를 안 하는데 또 다른 평가사분 또 자문을 구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맞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더 얘기를 해서 결국에 저희는
연면적이 극대화한 게 뭐 0.1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신혼부부로 가겠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뭐 감정평가형이니까 그런 거고, 분양을 생각하시면 사실상 어떤 것들이 더 분양을 잘 되겠다 정도만 보시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플러스 알파 팁으로는 감정평가형 같은 경우에 다른 그냥 연면적보다도 전용 면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A동 사례처럼 이 D급보다는 차라리 북향 배치를 하면 전용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야 혹시라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갔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들로 의견을 또 수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접근을 할 때 사실상 꽤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만큼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잘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 B동은 공사 변동형이 아니라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요즘 시기에는 이 사례가 조금 더 맞겠죠. 개요 A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 수요 맞춤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왜냐면 연면적이 늘어나니까 아까 용적률 50%가 더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로 했을 때 또다시 저희가 금액들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PM 시행사 뭐라고 했죠? 지휘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법규 같은 것들이 바뀌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지자체의 스탠스는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를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사분들도 사람인지라 늘 의사소통을 하면서 저희 거 적용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뭐 사업 검토 의견서, 당연히 같이 뭐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대주를 설득하려면 필요하겠죠. 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는 사업 승인을 하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러면은 사업 승인을 피해가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없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한 이후에, 이제 지자체 그 혜택을 준 지자체가 있다라면은 그 준 지자체, 그 다음에 우리가 인허가를 접수한 지자체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나누고 법적인 아이디어를 한 이후에 이게 다 테두라인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은 수익성을 비교를 하면서 최적의 설계안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때로는 건축사와 1대1, 때로는 시공사와 건축사, 또 때로는 감정평가사와 건축사와 시공사, 이 모두와 의견을 조율을 해가면서 가장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설계안을 도출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했을 때 많이 알아봤던 것들은 건축법 제60조,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높이 제한이 있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층수 제한이 완화가 되었다, 국토계획법 84조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용도시설이 걸쳤을 때 건축 제한은 어떻게 된다, 기준은 몇 제곱미터다, LH랑 할 때는 공공주택 건설이 되니까 이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아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사업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용적률 인센티브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용은 최소화하고 매출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최적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이런 거만 보더라도 확인 없이 가면은 설계 변경 여러 번 해야 되겠죠. 설계 변경도 할 때마다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웬만한 스킨십이 없는 건축사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변경하려는 설계에 대해서 당연히 거절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소통도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 걸침, 연동형과 감정평가형 했을 때 제세공과금마저 변동이 된다. 근데 이건 사실상 뭐 연동형이랑 감정평가형이 아니라 이 두 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오피스텔로 변경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이니까 모든 것들을 조금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건축사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조금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시공사들이랑 또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도급 계약을 작성을 했는지, 몇 군데의 시공사들을 미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